1970년 4월 15일 서울 변두리 달동네 60세의 윤순덕 씨는 남편 철수 씨의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명동에 있는 방직 공장에서 30년 동안 야간 반장으로 일해온 순덕 씨에게 남편의 죽음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이었죠. 철수 씨는 청계천에서 작은 철공소를 운영하던 성실한 남편이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장례식장은 판잣집 동네 이웃들과 방직공장 동료들, 그리고 철수 씨와 일했던 철공소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 시절에는 동네 사람들이 모두 가족처럼 지냈거든요. 순덕 씨는 검은 한복을 입고 영정 앞에 앉아 조문객들을 맞고 있었는데 갑자기 장례식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몇 명의 남자들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이 유독 눈에 띄었어요. 35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었는데 다른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영정 앞에 와서 절을 올리는 순간 순덕 씨의 심장이 멈춰버렸어요. 그 얼굴을, 그 눈매를, 그 입술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20년 전 6.25 전쟁 중에 잃어버린 둘째 아들 민호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물론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 어른이 되어 있겠지만 그 특유의 이목구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순덕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 남자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목 왼쪽에 있는 칼자국 흉터. 그것은 1950년 피난길의 폭격을 피하다가 민호가 입은 상처였어요. 당시 7살이었던 민호는 떨어진 유리 파편에 목을 다쳤는데 그 흉터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순덕 씨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숨을 쉬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20년 동안 그리워하고 찾아 헤맸던 아들이 바로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남자는 순덕 씨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예의상 절만 올리고 뒤로 물러서려고 하는 거예요. 순덕 씨가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 남자가 명함을 꺼내서 건네주었어요. 박민철 새마을건설 대표이사. 박민철. 성이 다른 거예요. 하지만 순덕 씨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자신의 아들 민호라고 말이에요. 제 남편과 어떤 관계셨나요? 순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사업상 알게 된 분입니다. 저희 새마을건설이 청계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고인의 철공소와 하청 계약을 맺고 있었거든요.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민철 씨는 정중하지만 공식적인 말투로 대답했어요. 어머니를 알아보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순덕 씨는 더 묻고 싶었지만 장례식장이라는 상황 때문에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어요. 민철 씨는 빠른 시간 안에 인사를 마치고 떠나갔고 순덕 씨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만에 아들을 만났지만 아들은 자신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요. 대체 그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순덕 씨의 기억은 2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1950년 6월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순덕 씨 가족은 서울에서 살고 있었어요. 남편 철수 씨는 당시 청계천에서 작은 대장간을 하고 있었고 큰아들 민구는 10살, 둘째 민호는 7살이었습니다. 민호는 정말 귀여운 아이였어요. 형 민구와는 달리 활발하고 장난기 많은 성격이었죠.
특히 아버지를 무척 따랐는데 대장간에서 철수 씨가 일할 때면 항상 옆에서 구경하곤 했어요. 아빠, 나도 커서 아빠처럼 철 만드는 일 할 거야. 그런 민호를 보며 철수 씨는 항상 웃었어요. 그래, 우리 민호가 아빠보다도 더 훌륭한 기술자가 되어야지. 하지만 전쟁이 시작되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1951년 1월 중국군이 서울로 밀려오면서 순덕 씨 가족은 부산으로 피난을 떠나야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가족 4명이 모두 함께였습니다. 기차역은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기차에 올라타려고 했죠. 순덕 씨는 민구의 손을, 철수 씨는 민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폭격기 소리가 들려왔어요. 엎드려, 폭격이다. 사람들이 일제히 바닥에 엎드렸고 그 순간 큰 폭발음과 함께 유리창들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순덕 씨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을 때 민호가 보이지 않았어요. 민호야, 민호야. 철수 씨와 순덕 씨는 필사적으로 민호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런데 유리 파편이 떨어진 자리에서 핏자국을 발견했어요. 누군가 민호를 업고 간 것 같았는데 그 후로는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철수 씨와 순덕 씨는 민호를 찾기 위해 피난을 포기했어요. 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서울 곳곳을 다니며 아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경찰서, 병원, 고아원, 갈 수 있는 곳은 모두 가봤지만 민호의 소식은 들을 수 없었어요. 결국 전쟁이 끝나고도 몇 년을 더 찾아 헤맸지만 민호는 증발해버린 것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순덕 씨는 그 후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방직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면서 낮에는 민호를 찾아다녔습니다. 전국의 고아원을 다 돌아다니고 신문에 찾는 광고도 수없이 냈어요. 하지만 20년이 지나도록 민호의 소식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의 장례식에서 민호를 만난 거예요. 그것도 성공한 건설회사 사장이 되어서 말이에요. 순덕 씨는 확신했습니다. 그 목의 흉터, 그 이목구비, 그 모든 것이 민호와 일치했어요. 하지만 왜 민호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까요? 왜 성이 박 씨가 되었을까요? 순덕 씨의 마음은 기쁨과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 후 순덕 씨는 결심했습니다. 민철 씨를 다시 만나봐야겠다고 말이에요. 순덕 씨는 큰아들 민구에게 말했습니다. 민구야, 엄마가 너한테 말해야 할 게 있단다. 놀라지 말거라. 뭐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내 동생 민호, 우리 민호를 찾았어. 민구는 깜짝 놀랐어요. 20년 동안 어머니가 동생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봐왔지만 사실 민구는 이미 포기한 상태였거든요. 어머니, 설마 또 같은 얘기세요? 아니야, 이번엔 진짜야. 아빠 장례식에 온 그 건설회사 사장 말이야. 그 사람이 민호야. 민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혹시 어머니가 너무 슬픔에 빠져서 헛것을 보시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순덕 씨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순덕 씨는 강남에 있는 새마을 건설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1970년대 강남은 막 개발이 시작된 시기였어요.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여러 건설회사들이 대규모 개발 사업을 벌이고 있었죠. 새마을 건설 본사는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현대적인 3층 건물이었어요. 방직 공장에서 평생 일한 순덕 씨에게는 조금 위압적으로 느껴지는 곳이었죠. 실례합니다.
박민철 사장님을 뵙고 싶은데요. 예약이 있으신가요? 젊은 여직원이 물었어요. 아니요. 하지만 중요한 일로 왔어요. 김철수 사장 장례식에서 뵈었던 윤순덕입니다. 잠시 후 민철 씨가 직접 내려왔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무슨 일이세요? 민철 씨는 조금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예의는 지키며 순덕 씨를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사장실에 앉은 순덕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20년 만에 아들과 둘이서 앉아 있다니. 하지만 아들은 자신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사실, 제가 오늘 온 이유는 개인적인 일 때문입니다. 순덕 씨는 가지고 온 낡은 가방에서 몇 가지를 꺼냈어요. 첫 번째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었어요. 1949년에 찍은 사진으로 젊은 순덕 씨와 철수 씨, 그리고 어린 민구와 민호가 함께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었죠. 이 사진 좀 보세요. 이 아이가 제 둘째 아들 민호예요. 민철 씨는 사진을 받아서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사진 속의 어린 아이는 확실히 자신과 닮아 있었어요. 하지만 민철 씨의 표정은 굳어갔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저와 무슨 관계가 있죠? 당신이 바로 민호예요. 제 아들이라고요. 민철 씨는 벌떡 일어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박민철입니다. 부모님도 계시고 제대로 된 출생신고도 되어 있어요. 하지만 당신 목에 있는 그 흉터. 그건 1951년 피난길에서 입은 상처예요. 민철 씨는 무의식적으로 목을 만졌어요. 어릴 때부터 있었던 흉터였는데 언제 어떻게 생긴 건지는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순덕 씨는 두 번째 물건을 꺼냈습니다. 낡고 작은 야구 글러브였어요. 이건 민호가 가장 아꼈던 야구 글러브예요. 아버지가 생일 선물로 사준 거였는데 피난 갈 때도 꼭 가지고 가겠다고 했던 거예요. 민철 씨는 그 글러브를 보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왠지 모르게 친숙한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건 기억이라기보다는 막연한 느낌에 불과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민철 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혹시 제 재산을 노리시는 건 아닙니까? 성공한 사업가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가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순덕 씨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사기꾼 취급하다니. 아닙니다. 제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를 잘 모르실 겁니다. 단지 제 아들을 찾고 있을 뿐이에요. 그럼 증거라도 있습니까? 저는 박민철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김민호가 아니에요. 순덕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럼 DNA 검사라도 해보면 안 될까요? 제가 왜 그런 검사를 받아야 하죠? 저는 이미 확실한 신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민철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순덕 씨는 더 이상할 말이 없었어요. 아들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거부당하고 있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혹시라도 제가 맞다면 저는 여기 있을 거예요. 순덕 씨는 자신의 주소를 메모지에 써서 두고 나왔어요. 민철 씨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서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사실 자신의 어린 시절 기억이 별로 없었거든요. 7살 이전의 기억은 거의 없고 8살부터는 경기도의 한 고아원에서 자란 기억만 있었어요. 그 후에 좋은 분들께 입양되어서 박씨 성을 갖게 된 거였죠. 하지만 설마 정말로?
민철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로부터 며칠 후 민철 씨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8살 된 딸 수진이가 갑자기 다리를 아파했던 거예요. 수진이는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를 앓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증상이 악화되고 있었어요. 의사는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술비가 얼마나 들까요? 민철 씨가 물었어요. 최소 200만 원은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재활치료까지 하면 200만 원. 1970년대 기준으로는 엄청난 큰 돈이었어요. 새마을 건설이 어느 정도 성공한 회사라고 해도 당장 그런 큰 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더욱이 그 당시는 의료보험 제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민철 씨는 병원에서 나와서 한강변을 혼자 걸었어요. 어떻게 수술비를 마련할지 고민이 깊어갔죠. 민철은 정직한 사업가였으므로 회사 자금을 가족일에 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한강변 벤치에 앉아있는 순덕 씨를 발견한 거예요. 순덕 씨는 방직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가기 전에 잠깐 한강변에 들른 것이었어요. 요즘 들어 더욱 민호 생각이 나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거든요. 아주머니? 순덕 씨가 고개를 돌리자 민철 씨가 서 있었어요. 아, 박 사장님이군요.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이런 늦은 시간에. 야간 근무 마치고 가는 길이에요. 박 사장님은요? 민철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앉았어요. 고민이 있어서요. 순덕 씨는 자세히 묻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옆에 앉아 있었죠. 한참 후에 민철 씨가 입을 열었어요. 제 딸이 아파요.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요. 순덕 씨의 가슴이 아팠어요. 설령 민철 씨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고 해도 아픈 아이를 둔 아버지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얼마나 드나요? 200만 원 정도요. 소아마비 수술이라서. 순덕 씨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30년 동안 방직 공장에서 일해서 모은 돈이 정확히 150만 원 정도였거든요. 퇴직금까지 합치면 2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았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민철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순덕 씨는 마음을 정했어요. 다음 날 순덕 씨는 민철 씨의 회사를 다시 찾아갔어요. 박 사장님, 어제 말씀하신 수술비.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이 있어요. 그걸로 수진이 수술을 시켜주세요. 민철 씨는 당황했어요. 말도 안 돼요. 왜 당신이 제 딸을 위해서? 당신이 제 아들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아픈 아이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순덕 씨는 가방에서 낡은 통장을 꺼냈어요. 여기 150만 원 있고 퇴직금 50만 원까지 하면 200만 원이 돼요. 민철 씨는 말문이 막혔어요. 자신을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이 여인이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자신의 딸을 위해 내놓겠다고 하는 거였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잃어버린 아들이 있어요. 만약 그 아이가 어딘가에서 살아있다면 그 아이의 자식이 아플 때 누군가 도와주었으면 좋겠어요. 순덕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당신이 정말 제 아들이라면 손녀를 아픈 채로 둘 수는 없어요. 민철 씨는 그 순간 뭔가 느꼈어요. 이 사람의 눈에서
진짜 어머니의 마음을 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은 있었어요. 정말 조건 없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다만, 수진이가 건강해지면 그걸로 충분해요. 민철 씨는 긴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빌리는 거예요.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수진이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순덕 씨의 도움으로 최고의 의료진에게 수술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민철 씨는 순덕 씨에게 깊은 감사를 느꼈지만 여전히 의심은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의심보다는 궁금함이 더 컸죠. 정말 이 여인이 자신의 어머니일까? 그런데 이때 뜻밖의 사람이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바로 큰아들 민구의 아내 영희였습니다. 영희는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가 교사 생활을 시작했었습니다. 사범학교를 졸업한 신식 교육을 받은 여성이었죠. 시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을 모르는 사람에게 준다는 얘기를 듣고는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어머니 정말 그 사람이 민호 동생이라고 확신하세요? 그래, 영희야. 어미가 자식을 못 알아볼 리 있겠니? 하지만 영희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아버지 철수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했죠. 1970년 5월 어느 날 영희는 시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철수 씨는 비록 학교는 많이 다니지 못했지만 꼼꼼한 성격이어서 중요한 것들은 다 기록해두는 편이었거든요. 철공소 장부도 그렇고 가정의 중요한 일들도 메모해두곤 했어요. 영희가 책상 서랍을 뒤지던 중 깊숙한 곳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일기장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1951년 1월 15일. 오늘 민호를 잃었다. 내 평생 가장 슬픈 날이다. 영희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시아버지가 20년 동안 일기를 써오셨던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최근의 일기였어요. 1970년 2월 20일. 오늘 새마을 건설 박민철 사장을 만났다. 청계천 재개발 사업 관련해서 만났는데 이상하다. 이 사람을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 1970년 3월 1일 박민철과 두 번째 만남. 확실하다. 이 사람의 목에 있는 흉터, 손가락 마디의 특징, 심지어 말투까지. 우리 민호가 맞다. 하지만 어떻게 확인할까? 1970년 3월 15일. 박민철에게 옛날 얘기를 슬쩍 꺼내봤지만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다. 기억상실일까? 아니면 내가 착각하는 걸까? 영희는 손이 떨렸어요. 시아버지께서 이미 민철 씨가 민호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마지막 일기가 더욱 놀라웠어요. 1970년 4월 10일. 내일 박민철과 마지막 만남이다.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겠다. 그의 머리카락이나 손톱 같은 것을 구해서 혈액형이라도 확인해보자. 순덕이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겠다. 확실해진 다음에. 그리고 4월 11일. 시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날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아들을 확인하고 어머니에게 말씀드리려던 바로 그날 세상을 떠나신 거였어요. 영희는 남편 민구를 불렀어요. 여보, 이것 좀 봐. 민구도 일기를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이미 아시고 계셨구나.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야겠어요.
영희가 일기장을 가지고 순덕 씨를 찾아갔어요. 어머니, 이거 보세요. 순덕 씨는 남편의 일기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여보, 당신도 알고 있었구나. 왜 말해주지 않았어? 영희가 말했어요.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헛된 희망을 주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셨던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DNA 검사를 해보세요. 이제는 민철 씨도 거부하지 않을 거예요. 실제로 민철 씨는 수진이의 수술 이후로 순덕 씨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자신을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이 여인이 진짜 어머니의 마음으로 자신의 딸을 도와준 거였으니까요. 순덕 씨가 일기장을 들고 민철 씨를 찾아갔어요. 이거 보세요. 민철 씨는 철수 씨의 일기를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철수 씨가 자신을 민호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DNA 검사를 해보시겠어요? 순덕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철 씨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해보죠. 서울대 병원에서 DNA 검사를 받았어요. 1970년대에는 DNA 검사가 지금처럼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혈액형과 몇 가지 유전적 특징을 확인할 수는 있었어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어요. 혈액형이 일치하고 유전적 특징도 모자관계로 추정됩니다. 의사의 말에 순덕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20년 만에 정말로 아들을 찾은 거였어요. 민철 씨도 말을 잃었어요. 정말로 자신이 민호였던 거예요. 병원을 나온 후 둘은 한강변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민철 씨가 처음으로 순덕 씨를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민호야. 내 아들, 우리 아들 내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순덕 씨는 눈물을 흘렸어요. 기억이 나지 않아서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괜찮아.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거야. 이제 민철이 아닌 민호는 천천히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아직 완전히 기억나지는 않았지만 어머니와 함께 있으니 왠지 마음이 따뜻했어요. 그 20년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순덕 씨는 그동안의 일들을 차근차근 들려주었어요. 방직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면서도 민호를 찾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녔던 이야기, 신문에 광고를 냈던 이야기. 정말 미안해요. 그렇게 찾으셨는데. 아니야, 내가 건강하게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감사해. 며칠 후 순덕 씨는 민호의 집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손녀 수진이를 만났어요. 수진이는 수술 후 많이 좋아져서 이제 보조기구 없이도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할머니, 수진이가 순덕 씨를 보고 달려왔어요. 순덕 씨는 손녀를 꼭 안았어요. 20년 만에 찾은 아들, 그리고 예쁜 손녀까지. 할머니가 나를 살려주셨다면서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아니야. 할머니는 그냥 수진이가 건강해지기를 바랐을 뿐이야. 민호의 아내도 순덕 씨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남편을 위해 전 재산을 내놓은 이 어머니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였죠. 그리고 큰아들 민구와 며느리 영희까지 20년 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거야. 순덕 씨가 말했어요. 네, 어머니.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졌네요. 민호가 대답했어요. 순덕 씨는 판잣집을 정리하고 민호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방직 공장도 그만두고 이제는 손녀를 돌보며 평온한 노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죠. 수진이는 할머니를 무척 따랐어요. 할머니가 들려주는 아버지 어릴 적 이야기를 들으면서 민호도 조금씩 어린 시절을 기억해내기 시작했어요. 완전한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다는 것이 더 소중했거든요. 그로부터 몇 년 후, 수진이는 완전히 건강해져서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잘 뛰어놀 수 있게 되었어요. 민호가 이끄는 건설 사업도 승승장구해서 1970년대 한국의 경제 성장에 한 몫을 담당했죠. 그리고 순덕 씨는 이제 진짜로 행복한 할머니가 되어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할머니, 그때 할머니가 아버지를 못 알아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수진이가 물었어요. 순덕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는 언제까지라도 찾았을 거야. 어미는 자식을 잊을 수가 없거든. 민호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덕분에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었어요. 아니야. 우리는 원래부터 가족이었어. 단지 떨어져 있었을 뿐이야. 이 이야기는 1970년대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그 시절 전쟁의 상흔 속에서도 가족을 포기하지 않았던 수많은 어머니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도 변하지 않은 가족의 사랑이 있었죠. 순덕 씨와 민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도, 기억 상실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이라는 것은 혈연만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감동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가족과 멀어져 있거나 소중한 사람을 그리워하고 계신다면 용기를 내어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시간도 거리도 의미가 없으니까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